대출이 자유로운 근생이나 오피텔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액 투자 물건들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 여기 이제 강원 춘천에 있는 토지인데 임야 1297만 원짜리 300평 임야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110명. 낙찰가가 1억 2,100. 10배를 썼어요. 1200만 원짜리 1억 2천. 굉장히 높이 썼죠? 여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북한강 딱 내려다 보이는 여기 토지가 위치가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 보이는 땅은 그냥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억 2천에 북한강 내려다 보이는 임야, 뭐 개발 여부는 또 뭐 따로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 멀리 전남 장흥군 관사하는 고마리. 우리 저기 왜 장희미 회장님 안 오셨어요? 이쪽에 고향 있으신 분 안 계세요? 네, 여기 이제 그 500평 정도가 이것도 임야였는데 감정가 1,100만 원인데 150명이 나와가지고 5,600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런 어떻게 알고 찾아내나? 전남 저기 외진 곳에 저런 거 어떻게 하고 저렇게 찾아내서 입찰들을 가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도 왜 그런가 봤더니 남해 바다가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있거나 어떤 강 바로 앞에 있는 토지들은요,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되게 높아요. 거의 감정가의 5배 내지는 10배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무인도가 공매로 나옵니다. 무인도. 제가 이거 이제 처음 딱 나왔을 때 이런 거 누가 낙찰받나 싶었는데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데서 한번 꿈꿔보셨죠? 특히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나만의 낚시터. 심지어는 3,200만 원이에요. 섬 하나가. 네. 토지 면적이 3,570제곱미터니까 거의 한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섬 하나를, 이게 섬 이름이 회동도라고 하더라고요. 회동도, 무인도예요. 근데 이게 완전 외떨어진 무인도는 아니에요. 3,200만 원에 나만의 섬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이렇게 말로는 표현 못 하시지만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혼자 나만의 시간 조용히 갖고 싶을 때. 이게 국유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 부동산인데 이거를 온비디에서 매각을 했던 거거든요. 입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대출 돼요? 안 돼요? 대출 됩니다. 토지기 때문에. 네, 대출이 돼요. 근데 사실은 금액이 너무 싸서 많이는 안 될 텐데, 낙찰가가 좀 높으면 재감정해서 대출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월세 받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담배 안 피고 술 덜 마시는 그 비용으로 이자 내가면서 이런 거 하나 살 수도 있죠.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 나올까 봤던데, 위치를 먼저 보시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통영이고요.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선착장이거든요. 여기 위쪽이 선착장이라서 배가 대신 있어야 돼요. 자기 개인 배. 그래서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수영 칠 수는,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육지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무인도였어요. 얼마 써야 될 것 같아요? 낙찰 받으려면? 제가 이거 사실은 경매 연구회 때, 경매 연구 그 특강 때 소개해드렸긴 했는데, 3,248만 7천 원부터 입찰하는 거거든요. 얼마 써야 될 것 같아요? 낙찰 받으려면? 우리 교수님 4,800. 우리 오남순 회장님 얼마 쓰실래요? 네, 3,248만 7천 딱 요 시작가. 네. 경쟁률이 요건데, 네, 요거예요. 네. 그래도 그래서 뭐 하려면 또 다 할 것 같아요. 71명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1억 5천 썼어요. 다 탈락.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닷가에 붙어 있다, 그런 독한 마음 먹고 입찰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요. 어쨌든 올해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이렇게 2등하고 한 2,300 정도 차이 나게. 그러니까 1억 다 아래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68명이 딱 3명만 1억을 넘겼었어요. 근데 이분이 월등하게 나만의 섬 정말 간절하게 갖고 싶으셨던 분이 확 써버렸어요. 자, 그리고 최고 낙찰가 가장 높이 매각된 물건이 청담동에 있던 요 건물이거든요. 대로변에. 요게 감정가가 970억. 처음에 딱 이 숫자 보고서 되게 낯설잖아요. 저런 숫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얼마야? 한참 셌거든요. 970억짜리인데 1250억을 썼어요. 근데 이 물건에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청담역 있고 영동대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다 보면 대로변에 있었던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원래 2023년도 1월 달에 1,500억을 단독으로 써서 낙찰받은 법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970억인데 거의 500억을 더 쓴 겁니다. 혼자 들어가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MPL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MPL은 아니었던 것 같고 경쟁이 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500억을 더 쓴 거예요. 기분이 씁쓸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입찰보증금 얼마예요? 9억 7천, 거의 10억 날라가요. 그래도 포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입찰 때 들어가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근데 만약에 낙찰 못 받으면 꽝이죠. 네, 결심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매각 때 4명이 응찰했는데 1250억에 낙찰을 받아갔는데 요 대금 미납했던 법인이 다시 입찰 들어가서 입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못했을 때 다음 재매각 절차에서는 입찰을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이 있어야죠. 다른 법인으로. 뭐 이 법인의 주체가 다른 법인으로 낙찰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었다면 이 법인은 아쉽게 거의 9억 7천 요거를 이제 입찰보증금 날렸죠. 이게 왜 나왔냐면 강남권에 이런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은요 대부분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경매를 잘 안 나와요. 은행이자 못 내서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아서 나올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담보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이 정도 낙찰됐으면 담보가치가 그야말로 1,500억 또는 뭐 2,000억 가까이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경매로 날릴 정도면 채무가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사업을 크게 하지 않는 한은 2,000억, 3,000억의 채무 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빚지는 거 쉬운 것 같지만 2,000억, 3,000억 빚지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이런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왜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됐는데 이분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나오는 형식적 경매예요. 강남권의 대부분의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상속으로 인한 형식적 경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경매 연구회 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동대문구 전농동에 단독주택이 감정가 560만 원에서 500 아까 1,500억짜리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숫자를 보니까 이거 맞나? 눈을 다시 비볐어요. 500만 원짜리가 맞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7명이 응찰해갖고 7천만 원을 써냈어요. 이게 감정가가 왜 이렇게 낮았냐면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허름합니다. 그냥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청량역이 있고 위치 어때요? 위치 좋죠. 심지어는 재개발도 해요. 고기가.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건물만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 썩은 주택이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가 500만 원 나오죠. 이런 거 입찰하면 돼요, 안 돼요? 건물만. 토지는 아니고 건물만 낙찰받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주가 뭔가 권리 행사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남동에 가면은 토지 없이 이렇게
주택만 거래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한남동 가시면? 뭘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한남동 가시면. 뚜껑. 들어보셨죠? 이런 게 대부분 무허가죠, 근데.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서울시거든요. 시유지 위에 무허건축물. 물론 무허건축물로 입주권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근데 여기는 주택이 이제 경매로 나온 건데, 왜 낙찰 받았을까? 보면요.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도 재개발 입주권을 받습니다.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6조 보시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소유한 자. 주택 소유, 특히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거 주택만 갖고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겠죠? 7천만 원 써냈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물만 낙찰받았는데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 소유면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 지대만 내면 돼요. 그리고 건축물 대상 용도는 주택으로 돼 있었고, 이건 무허가는 아니었어요. 무허가의 경우에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입주권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1981년도 항공사진 촬영 등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입주권 받는 건데, 이건 아예 건축물이랑도 있어요. 이렇게 주택으로 등록된 장부상 있는 건축물입니다. 물건 명세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물만 매각돼 있고 법정사건 부존재 및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토지가 시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그리고 심지어는 토지 소유주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법정상권 성립 안 하고 건물 철거를 위한 판결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건물 이거 낙찰 받았는데 500만 원짜리 입주권 받으려고 토지 소유주가 철거 집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네. 근데 왜 낙찰 받았을까요? 낙찰 받은 이유. 이럼에도 불구하고 철거 위기에 있는 주택을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10배를 쓰면서 감정가에. 보시면 아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호를 보시면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시 말하면 건물만 갖고 있는데 건물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면 분양 신청 자격도 되지만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토지 면적이 90이에요.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거든요. 부산하고 대전이 60제곱미터, 대구도 90, 서울도 90 이렇게 좀 달라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토지 면적이 69제곱미터예요. 왜 낙찰 받았어요? 네? 그 건물만 입찰한 사람 왜 낙찰 받았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딱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철거 판결까지 받아놓은 건축물이지만 토지 소유주도 자기 토지만 갖고는 아파트 분양 신청을 못해요. 주택이 필요해요. 철거하겠어요? 할 수도 있죠. 억간유정 생기면 너 죽고 나 죽자. 네. 그러면 그냥 철거 집행 가는 거겠지만 이분은 과감하게 도전한 겁니다. 7천만 원에 너 살고 나 살자.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7,01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낙찰 받은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주인 찾아가야죠. 네, 땅 주인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상대방이 필요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나 없이 살 수 없는 사회. 더불어서. 건물 낙찰자는 토지가 필요하고, 토지가 참 없어도 되죠. 건물 소유자는 이것만 갖고 이제 받을 수 있는데, 토지 소유주는 주택이 필요해요. 아마 이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은 이 토지 소유주한테 처분하려고 낙찰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천만 원 만나 낙찰 받고, 요거를 만약에 땅 주인한테 2억에 팔았다. 그러면 또 뭐 양도소득세 내야 되지만 또 굉장히 또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뭐 뭔가 협의가 되고 있을 텐데, 혹시 뭐 최근 뭐 들린 소식 없나요? 우리 회장님 들린 소식 없어요? 최근 근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2023년도 경매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물건들이 좀 있었고요. 요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던 낙찰 물건들도 있었는데 잘못 낙찰받아서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들을 잘 맞춰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경매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물건이거든요. 서초동 교대역 바로 뒤편에 있는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한 동짜리 서초 리시온이라고 전용면적 15평짜리거든요. 감정가 6억 400짜리가 1억 1,600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에 입찰을 하는 날이거든요. 이거 확 땡기시죠? 그렇죠? 경매 초보자분들이 검색하실 때 보면은 유찰 많이 된 거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추가 부담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지난 3월 달에 단독으로 4억 1,600에 낙찰받던 사람이 있는데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찰보증금 3,865만 6천 원을 몰수당하죠. 아마 이분은 경매 공부를 아마 찐하게 하셨을 거예요. 3,800 날리면서 경매 공부하면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수업 듣는 분 계시겠지만 머리 어떻게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3,800 안 넣었잖아요. 3,800을 넣고 공부하면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이런 사연이긴 한데, 자, 물건 명세서 보시면 재매각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대금을 미납했을까요? 이게 보고 계시는 서류는 뭐죠? 매각 물건 명세서죠.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대금을 미납했을까요? 답이 딱 나와야죠. 맞습니다. 역시 우리 자산관리학부에 계시는 분들이죠. 수준이 되게 높아요. 자, 보시면 최선승인 설정이라 그래서 2021년도 3월 10일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그리고 이 하모씨 전입자가 2020년 2월 26일이잖아요. 전입이 빠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배당 요구 여부에 아무런 날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죠.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보증을 인수해야 되죠. 임차인이 아니면 대박이죠.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면. 그죠? 근데 임차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 모르죠? 모르죠. 근데 내가 지금 입찰 보증이 얼마죠? 지금 재매각이 1억 2,600에 20%거든. 입찰 보증 2,500만 원? 2,500만 원 내가 한번 투자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모한 도전은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라 하더라도 입찰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이 빠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 있죠. 어떤 경우? 법원에 뭐가 제출되어 있을 때. 무상거주 확인서. 이 사람이 소유자하고 뭐 친인척 관계 또는 지인 관계에서 그냥 전입신고하고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이 전입자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놓거든요. 그랬다 경매 절차에서 이걸 법원에서 제출하면 물건 명세서에 그게 기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셔도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진작에 낙찰 이미 됐겠죠. 그 사람이 대금 납부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없을 때는 이 사람은 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 사람 보증금 얼마예요? 모르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셔요. 2020년도 서초동 서초리시온 전세 실거래가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락했을 때 입찰 들어가기도 하죠. 뭐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입찰은 아니어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분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 왜 안 했을까요? 확정일자가 없어서 확정일자가 없는데 배당 요구하는 거와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가격이 막 계속 떨어지면 화장실에서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왜 웃죠? 네. 기분 좋아서 막 웃어요. 여러분도 가끔 혼자 화장실에 계실 때 기분 좋은 일 있어서 막 웃을 때 있잖아요. 혼자 그냥. 그렇죠? 누가 웃어요? 이분이 화장실에서 막 웃고 있겠죠. 가격 떨어지니까. 자기가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배당 요구 했으면 물건 명세서 자기 보증 정보가 다 공개되니까 입찰할 때 경쟁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높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분이 사실은 보증금이 반전세라서 1억에 100만 원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들어가서 이번에 1억 3천에 낙찰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이런 걸 노릴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임차인의 정보는 누가 알아요? 딱 3명이 합니다. 본인, 임대인, 중개한 중개사. 그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중개업소 이 사람 보증 정보 알아내려고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부동산에서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죠.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달려. 거기 가서 이 사람 보증 얼마나 그러면 안 알려주죠. 그게 아니어도 그런 목적이 아니어도 개인정보를 보증금 정보 개인정보잖아요. 타인들한테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물건에 저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도전한 것 같아요. 물건 명세서를 권리분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권리분석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이걸 봤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죠. 딱 봐도. 그렇죠? 몇몇 분은 지금 당황해 하시는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건데 다세대 감정가 2억 5천짜리가 1,700만 원까지 유찰이 돼 있거든요. 전용 면적 8평짜리. 이것도 중간에 1억 7,500에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대구를 미납해서 입찰 보증 1,600만 원을 몰수당했고요. 자, 문제점 뭐예요? 한 문장으로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외국인 아니고 성까지 다 제가 지었네요. 네. 외국인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장님 말씀 잘 꺼내셨습니다.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경우에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대항력의 요건 두 가지가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뭐와 뭐를 마치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전입신고 해야 되죠. 외국인 전입신고 돼야 안 돼요.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 안 되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어떻게 대항력을 갖추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겨요. 근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받으면 외국인 등록사항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들의 전입일자, 전입세대주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나오거든요. 그럼 경매 물건을 한해서 외국인 출입관리사무소 가서 체류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발급돼야 안 돼요? 발급됩니다. 원래는 안 됐어요. 이게 올해 3월에 개정됐어요. 아시죠? 몰랐는데 지금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해 3월에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도 분명히 체류지 변경 신고기나 외국인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입찰자들이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외적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외국인 등록일자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접 가셔도 되고 주민센터 가셔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전입세대 확인서 한 번에 2개를 다 발급하세요.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최선순위 가압류보다 전입일자가 어때요?
빠르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죠.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보증이 2억 2천이잖아요. 근데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1억 7천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이 얼마 부족해요? 한 5천 부족하잖아요. 그럼 얼마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2억 2천에 사는 거죠. 그럼 유찰이 막 더 떨어져요. 그래갖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이게? 1,700까지 떨어졌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1,000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싸게 산 거예요? 싸게 안 산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게 지금 문제죠, 지금.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강제 경매. 보증 못 내줬잖아요, 집주인이. 그래갖고 이제 경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담보 가치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하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2억 2천보다 시세가 더 높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더 높이 써서 낙찰받을 문제가 안 생기는데 2억 2천 이상 낙찰을 받은 건 이 물건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꼭 유찰되다 보면 이런 일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입찰 보증금 1,600만 원을 내고 공부하시죠. 이분들은 학습 효과가 되게 좋아요. 잠깐 책 봐도 금세 머리 쏙쏙 들어오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자, 그리고 요거 되게 특이했던 물건인데 인천에 있던 태산 아파트인데 보시면 감정가 2억 3천짜리가 최저가 1억 1,100까지 떨어져서 진행했던 물건인데 입찰가를 16억 3,600을 썼어요. 입찰가를. 9명이 입찰했는데 결국은 대금을 미납하죠. 이거 숫자를 잘못 쓴 거예요. 이런 일이 한 해 꼭 몇 명씩 있더라고요. 이게 입찰표인데 입찰표에 이렇게 왼쪽에 입찰 가격 쓰는 날 있잖아요. 1,000억 단위부터 원 단위까지 잘 써야 되는데 뭔가 일이 안 되려면 이 뭐가 씌이나 봐요, 눈에. 그래서 그분이 억 단위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10억 단위 밑에서부터 이렇게 쓴 거죠, 그분은. 이걸 언제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날 발표하는 날, 뭐 2023타경 1, 2, 3, 4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은 이 사람은 1억 뭐 얼마 이렇게 부를 줄 알고 있었는데 16억 하니까 그 법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술렁댔겠죠. 이 사람 엄청 당황되고 등에 땀나고 막 실수입니다 막 이러면 봐주나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대법원으로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입찰가 오기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는 안 된다. 이거는 불허가 사유가 안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분은 입찰표 한 번 잘못 쓰는 바람에 입찰 보증 역시 1,600만 원을 몰수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표 쓸 때 정신 바짝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화성시 능동 동탄 푸르조 시티 오피텔인데 이건 권리분석 정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감정가 1억 3천짜리가 지금 1,000만 원까지 유찰됐는데 혼자 들어서 1,070만 6천 원에 낙찰받았어요. 싸게 낙찰됐죠. 감정가 대비. 보시면은 중간에 한번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하고 중간에 1,070만 원 6천 원에 낙찰받은 사람인데 저분은 결국 자금 납부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찰이 계속 됐던 이유. 자,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신모 씨가 1억 3천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이 이 등기에서 가장 최선순위 전세권이었어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7가지 뭐가 있죠? 그거 안 해오셨어요? 우리가 3천만 원을 안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외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근저가압 경담전. 네, 근저가압 경담전.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근데 거기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타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소 기준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본인이 직접 전세권에게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이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만약에 낙찰을 1,0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말소돼요, 말소 안 돼요? 전세권. 전세권 말소 되죠. 이거 용익 물건이잖아요. 배당 여부는 관계없어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선 순위 설정에 전세권 여기다 기입을 해줬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란 뜻이고, 만약에 저 전세권이 만약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조건이면 이 매각물권명세서 중간쯤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 난에 표시해줘요. 전세권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 이렇게 써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이 얼마 되든지 관계없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모 씨라는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도 했어요. 보통 주거용 부동산에 두 가지 다 하는 경우 있죠.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근데 눈여겨보시면 보증 1억 3천인데 전입신고 날짜가 2019년 1월 29일이죠.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전세권 설정일은 2019년 1월 28일이죠. 전입일자가 어때요? 전세권보다 늦죠, 하루.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세권 매각으로 소멸하죠? 이 임차권으로서 대항력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것도 임차권도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죠? 낙찰을 1,000만 원, 2,000만 원에 낙찰받아도 추가로 인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거든요. 좀 긴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택에 관하여 최선 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보증금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번째,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세 번째,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짐으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력으로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어떻게 한대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지옥션이나 태인경매, 탱크옥션 이런 거 보시면서 권리분석도 참고하시는 경우 있죠? 근데 그 사이트들 보면요.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 없다고 표시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설 유료 사이트들은 100%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정확한 경우가 있는데 오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의 면책 조건이에요. 권리분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보다 동일성 인정되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그 후에 했더라도 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전세권은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전세권은 소멸해요. 근데 뭐가 소멸 안 해요? 대항력이 소멸 안 하는 거예요. 후순인데도. 네, 이게 왜요? 결국은 자기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 때문에 자기 발목 잡는 꼴을 만들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권과 전입신고를 동시에 한 이런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전세권으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패하지 않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 성공하는 경매 투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2023년도 경매 진행 건수하고 다가올 2024년도 진행 건수를 예상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늘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023년도 올해 경매 신청 건수 보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서울의 경매 신청 건수를 보시면 올해 엄청 증가합니다. 작년에도 만만치 않게 증가한다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해 신청 건수가 많았어요. 자,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는 약간 보합세. 경기도는. 그런데 인천도 증가했죠. 부산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대구도 증가하고 대전도. 거의 전국이 올해 경매 신청 건수가 전년도 대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물건의 종류, 물건의 투자 가치,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해도 경매 물건 수가 많이 있긴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했지만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따졌을 때 강제경매는 보호지금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나오는 대항력인 임차권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떨어져도 대항력 인수하는 다세대 물건들이라 물건 수는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되게 경매 물건이 많아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막상 투자하기에 적합한 물건들이 아닌 게 더 많았단 말이죠. 강제 경매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담보대출 이자 연체하게 되면 임의경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용사업자 대출 이자 연체하거나 보증 반환을 못하게 되면 강제경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올해 이게 많았던 거죠. 올해. 그래서 임의경매 물건에 좋은 물건이 많아요. 임의경매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그렇죠?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그 물건에 어느 정도 담보가치 여력이 있으니까 대출을 해줬을 것이고, 그렇죠? 파산이나 가정불화가 생기면 어떤 경매가 되죠? 형식적 경매. 그래서 나는 강남에 건물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식적 경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 정보광장 사이트에 보시면요, 2020년도부터 등기 신청 추이 해가지고 이 파란색이 임의경매 그리고 노란색이 강제경매거든요.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 9월까지 뭐가 많아요? 강제경매가 많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변화가 조금씩 옵니다. 강제경매가 2022년도 9월에서 여기서 크로스 포인트를 만들죠. 저기서 임의경매가 증가하고 강제경매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2023년도부터는요.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월등하게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는 강제경매보다 임의경매 물건 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거긴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공장, 뭐 토지,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겠지만 대항력을 있는 임차인의 물건보다는 이런 더 다양한 경매 물건들이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는 2023년도보다 2024년도 경매 시장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경매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경매 기입 등기를 촉탁을 하고요. 그럼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결정이라고 기입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약 1개월 후에 집행관 현황조사와 간평이 이때 이루어지고 약 2개월 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권리자들은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매각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유찰되면 약 30일 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경매를 성공할 수 있는 원칙 첫 번째, 권리분석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 어려우셨나요? 괜찮죠? 네, 그래서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오시면 이 권리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저도 부동산 권리분석 경공매 투자실무 과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시게 되면 권리분석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고요. 또 우리 길길다 또 경매연구회 이런 부동산 경공매에 관련된 동아리들도 있으니까 활동해 주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더 많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투자를 가치를 잘 분석을 하셔야죠. 엄한 데 가서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 가치 있는 그런 입지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출이 워낙 규제가 지금 깐깐하게 돼 있어서 LTV, DSR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매는 이거 적용 안 맞는 줄 알고 무조건 아파트도 낙찰가 80% 나오는 줄 알고 낙찰받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아도 LTV, DSR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이거 잘 따져서 예산 세우셔야 되는데 주거용이 아닌 그린생활시설, 뭐 토지, 뭐 오피스텔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DSR은 적용이 안 돼요. 대신 감정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이렇게 해서 대출이 되는 거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뭘 해야 돼요? 맨날 책상에서 공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단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결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4년도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물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